실록은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치, 군사, 외교, 국정의 중요한 사안들이 다 들어있고요. 아주 기록할 만한, 특기할 만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식이 있었다나 월식이 있었다. 겨울이 아닌데 눈이 많이 왔다든가, 태풍이나 홍수로 피해가 났다든가, 새쌍둥이가 태어났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광해군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를 사실대로 해서 평가를 내린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사관이 뭐라고 썼냐면은 본인이 의정이 되어서는 특별히 건의해서 한 일이 없으니 식견 있는 사람들이 한스럽게 여겼다. 임금이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된다. 안타깝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고전번역원 정영미입니다. 오늘은 그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그 역사문헌으로 만나는 조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실록을 통해서 조선의 일면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편찬되었으며 그런 의의는 또 어떤 것인가를 살짝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실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나서는 이제 그 조선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이제 조선 실록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실록을 번역한 것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라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세종실록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의 이제 실록을 번역하게 된 최초였고요. 그 뒤에는 이제 민족문화추진회, 아까 말씀드린 한국고전번역원의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라는 기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실록을 번역을 하게 돼서 1968년부터 번역이 시작되어서 1993년에 번역이 끝났고 이제 번역서로 413책으로 완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실록 번역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로도 공개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오류들을 개선하고 2011년부터는 한국고전번역원이 주도가 되어서 그 조선왕조실록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실록 재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08책 정도로 번역서를 간행할 예정인데요. 아직 좀 많이 남아서 2050년경이 되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실록은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국정의 주요한 사안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치, 군사, 외교, 국방 같은 국정의 중요한 사안들이 다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일들도 아주 기록할 만한, 특기할 만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식이 있었다나 월식이 있었다. 그런 기사들, 그리고 겨울이 아닌데 눈이 많이 왔다든가, 태풍이나 홍수로 피해가 났다든가 이런 기록들이 있고요. 또 이제 사회사건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새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광해군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든가 아니면 대장금 같은 이야기들의 모티브가 바로 실록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강에서 저희가 실록의 그 초고인 사초를 기록한 사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사관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관은 춘추관이라는 역사 기록을 담당한 관청에서 기사관이라는 관청을 겸임하는 예문관에 8명의 관원이 있습니다. 이들인데요. 이들은 이제 조선시대의 그 관원들은 품계를 가지고 있는데 정 9품부터 정 7품까지 하위의 4개 직급에 해당하는 낮은 관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문과급제자로 충원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국정의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남겨야 하고 그다음에 국왕이 신하들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했다가 정리를 해서 사초를 남겨야 했기 때문에 글을 잘 쓰고 정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우리말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한문으로 장문을 해서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조선시대 사관은 전임 사관이 후임 사관을 직접 추천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초와 시정기를 작성을 하고 또 실록을 편찬하고
그 보관할 때도 사관을 사고에 보냈고, 그다음에 실록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때도 사관을 보내서 그 내용을 베껴오게 했습니다. 그 대궐 안에 일정한 장소, 우사당이라든가 예문관의 입직이라고 해서 주간, 야간 근무를 이어서 하는 것을 보통 입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입직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휴가를 나갈 수 없고 연속해서 입직을 하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책자를 들고 붓을 들고 임금 옆에 가서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사초를 작성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보통은 신하들은 임금님 앞에서 이제 엎드려서 있다가 이제 그다음에 일을 아뢰고 이러는데, 사관은 엎드려서 있으면 기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초책을 들고 무릎 꿇고 앉아서 쓰게 하자, 이런 내용도 있을 정도로 사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임금님이 신하들을 만나는 자리에 대한 그런 자리 배치도 같은 것도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사관의 자리는 임금님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입시한 자리에서 임금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해온 메모, 그다음에 국정의 중요한 자료들, 서류들을 검토해서 매일매일 시정기를 작성을 합니다. 이제 사관의 임무가 꼭 시정기를 작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임금님 가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사헌부와 사관원은 그 간쟁이라고 해서 국정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 관청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원들은 거의 매일매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왕한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 전달을 중간에서 하는 사람이 바로 사관입니다. 그래서 대관들이 있는 대청에 가서 그 자료를 받아다가 이제 승정원에 전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왕의 심부름꾼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대신이나 고위 관리들에게 왕이 직접 명을 전할 일이 있으면 그 명을 들고 도성 근처에도 가기도 하고, 혹은 지방에 그 명을 전달받을 사람이 지방에 있으면 지방까지도 심부름을 가서 그 뜻을 전하고 그것을 전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왕이 불시에 그 각종 업무를 점검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반드시 사관을 보냅니다. 그만큼 사관은 왕의 직은에서 중요한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왕의 그 심부름을 하는 국정의 그 수행자 역할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실록을 우리가 아까 사고에 보관을 한다 그랬잖아요. 실록을 이제 사고에 보관하게 되면 이제 부패와 곰팡이 등 훼손을 막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포세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포세를 하게 될 때도 사관을 보내서 하고요. 실록의 내용을, 주요한 내용을 확인해 오는 고출에도 이제 사관을 보내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직의 지위는 낮지만 그 당대 의정자들의 의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를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의계에도 엄청 엄격한 의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관의 일을 고해의 바다다라고 표현한 사관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문과에 급제한 사람들이 이제 선배들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승정원 일기를 작성하는 주서와 함께 고위 관료의 출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에 의정을 지낸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관이나 혹은 주서를 거쳐서 그다음에 여러 중앙 관직들을 거쳐서 의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오성대감 이항복입니다. 조선 선조 때, 광해군 때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차례로 지낸 분인데, 이분도 문과에 급제해서 임시 승문원의 관직을 거친 다음에 예문관 검열, 그다음에 예문관 봉교 이런 사관의 직책을 거쳤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사관이 처음부터 임금이 참여하는 자리에 모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임금이 신하를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경연이라고 해서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임금은 공식적으로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신하들을 만나서 경서나 역사서를 공부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소대라고 해서 밤중에도 신하들을 불러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관이 처음부터 경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종 때, 태조가 아닌 정종 때 처음 이제 경연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조계라고 해서 그 신하들이 임금을 만나서 공무를 보고하는 자리에도 세종 7년에 대해서야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임금이 사관들을 편치 않게 생각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옆에서 말과 언동을 낱낱이 듣고 보고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만 여전히 사과는 중요한 존재로 생각해서 심지어는 사간의 벼루와 먹은 아무나 쓰지 못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후기의 이야기이긴 한데 영조 때에 이제 유생들을 왕이 시험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채점을 시키는데요. 채점을 주관한 이제 홍문관 제학 서명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붓은 갖고 와서 소매 안에 있는데 벼루와 먹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간의 벼루와 먹은 쓸 수 없으니 주서의 것을 가져다 써야겠습니다라고 이제 왕한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을 만큼 사간의 필기도구는 감히 뺏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당대 권력자에도 그렇다시피 실제로 이제 사관은 당대의 권력자는 정승이지만 사후의 권력자는 사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관의 그 기록을 두려워했습니다. 임금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사필, 역사 기록이다. 사관의 부치다. 사관이 하는 일은 인주의 임금의 잘잘못과 그다음에 재상의 어짐과 어질지 못함 그리고 당시 정치의 좋고 나쁜 점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정치를 하면서 누군가 나의 잘못을 사실대로 기록한다는 그런 견제책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죠? 정치를 하는 데 있어도 조심하게 되고 실제로 역사에 이제 가장 전통시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감개거든요.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다시 하지 않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고려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해인사에 사고를 두었고요. 지금도 해인사에 이제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에 이제 해인사에 사고가 있다가 이제 왜구가 침입하면서 이제 점차 내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선 초기에는 이제 4개의 사고를 두는데 서울 춘추관에 하나를 두고 그다음에 경상도 성주, 전라도 전주, 그다음에 충청도 충주에 둡니다. 이때는 사실은 이제 지금처럼 깊은 산골에 둔 게 아니라 이제 관청 근처에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관청 근처에 두었다가 이제 화재가 나기도 하고 또 사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모든 사고들이 불타고 전주 사고의 실록만 살아남아서 그다음에 강화도를 거쳐서 묘향산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향산에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보관돼 있는 정족산본인데요. 청나라가 흥성하게 되면서 북침이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묘향산 사고 것이 정족산으로 강화 정족산으로 옮겨왔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록이 한 부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불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복본을 만들어서 다시 내부의 실록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조선 후기에 현재 이제 4대 사고로 기록되고 있는 태백산 사고, 적상산 사고, 정족산 사고, 오대산 사고입니다. 그 순조 때 사관을 지낸 홍경모라는 분의 문집에 보면 그 태백산 사고에 포세를 하러 갔다 온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8월 21일에 포세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실록을 보관한 거니까 좋은 날을 택합니다. 관상감에서 좋은 날을 택해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그래서 이제 9월 11일에 뭐 결정한 지 벌써 20일쯤 지나서 이제 그때서 임금님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을 나가서 살구지를 거쳐서 광주를 거쳐서 이천, 충주 뭐 이렇게 해서 연풍, 조령 뭐 이렇게 해서 예천을 거쳐서 영천을 거쳐서 봉화까지 갑니다. 봉화에 가면 이제 태백산 사고는 예전의 사고들은 이제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찰을 두어서 사고의 일상적인 수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화 태백산 사고는 각화사라는 수호 사찰이 있었는데 거기 승려들이 와서 흥경모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가마를 타고 각화사를 갔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인 19일에 이제 사각이랑 이제 봉심을 하고 그다음에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서 실록 몇 책을 포세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사고를 봉인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10월 12일에 서울에 와서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이제 복명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꼬박 한 달이 걸리는 그런 포세 행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국가의 중요한 중대사가 있을 때 왜냐면 어디나 중요한 일에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조선시대에는 이제 중요한 책, 그죠? 경전에서도 찾고 또 중국의 역사에서도 찾았지만 조선시대 당대의 역사에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실록에서 해당 기사를 찾아서 베껴와서 이제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선의 제1인자라고 하면 이제 임금님 빼놓고요. 예, 영의정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임금조차도 영의정에 대해서 일인지야 만인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아래 모든 만인의 위에, 예, 임금님 밑에 영의정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의정은 이제 다양한 이칭으로도 불립니다. 그죠? 삼공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정승이라고도 하고 의정이라고도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예, 역사문헌에 보면 이제 의정을 지칭하는 표현 중에 구첨지지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 다 쳐다보는 자리 이런 뜻인데요. 이제 이 말의 어원은 이제 중국의 고전인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빛나고 빛나는 태사 윤씨여 백성들이 모두 그대를 바라보도다 이런 데서 나온 말인데 구첨지지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도 의정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 이름을 가진 조선시대에 또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이첨 기억하시나요? 예. 광해군대의 간신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 이름이 여기서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을 지은 이이첨의 조상들은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는 민구이첨, 백성들이 모두 쳐다보는 자리에 오르라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겠지만, 예, 이 사람은 예, 물론 이제 높은 자리에 의정은 되지 못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예, 좋지 못한 일을 해서 예,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의정은 어떻게 뽑히는가? 조선시대의 의정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현임 의정이나 혹은 현임 의정이 없으면 전임 의정이 추천을 합니다. 일단 예, 추천을 하고 그 추천자 명단을 모아서 왕에게 보내면 왕이 이제 낙점을 하는 식으로 예, 그렇게 합니다. 국가의 제2인자를 뽑는 자리에 전임 의정이나 현임 의정들이 모여서 뽑으면 그럼 왕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만약에 왕이 이 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낙점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나는 이 사람을 의정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으면 왕이 다시 얘기합니다. 추가로 후보를 좀 뽑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추가로 더 후보를 뽑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후보 추천을 하는 대상, 그러니까 현임 의정이나 전임 의정들이 슬그머니 왕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누구를 의중에 두고 계십니까? 이러면 이제 왕이 슬쩍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의정은 모두가 이제 정일품 품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광보국 풍록대부라는 품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품계에 의해서 제일 높은 품계, 그러니까 뭐 품계는 같더라도 승진한 연차가 오래된 순으로 의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의정은 무슨 일을 하는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의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하죠. 예, 국정 전반을 다 예,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대표자고 그다음에 모든 관원의 우두머리로서 예, 그다음에 임금과 의정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차대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6번 만납니다. 5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국정의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데 그중에서도 영의정은 그런 국정의 보고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국정의 일들을 왕이랑 논의해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주요 관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들도 하고 정례적으로 지방 간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의정은 보통 몇 개의 관직을 맡느냐? 지금 같으면은 보통은 한 개의 관직을 맡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조선시대에는 그 관직이 높아지면 보통 서너 개의 관직을 겸직을 합니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오성부원군 이항복의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의정부 영의정 본직입니다. 그다음에 경연의 영사, 홍문관의 영사, 예문관의 영사, 춘추관의 영사, 관상감의 영사, 세자의 스승 7가지의 겸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직 하나에 6가지의 겸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실무자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뭐 춘추관도 나왔지만 역사 편찬을 하는 데서도 의정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정들은 이런 일만 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비상시적으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도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과거 시험을 볼 때 이제 뭐 임금을 대신해서 고시의 최고
담당관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또 특별법정이라고 국청이라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죄인을 다스리는 국청이 열리면 거기서도 최고 책임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왕을 대신해서 왕이 제사 지내는 데 대신 가기도 하고요. 예. 능행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서울을 비우게 되면 왕을 대신해서 서울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일들, 뭐 임금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뭐 임금의 결혼식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 아니면 아까처럼 실록을 편찬하든가 할 때, 그런 일을 할 때 임시 관청을 설치하는데요. 아까 말한 그런 뭐 실록청이나 아니면 뭐 국장도감 이런 임시 관청의 그 최고 책임자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정을 그만둔 뒤에는 어떻게 사느냐 이제 궁금하시죠. 사실 대신이 그만두면은 보통 이제 봉조화라고 해서 사품에 이제 녹봉을 계속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의정들은 현임 의정이 일이 있을 때 그들을 대신해서 언제든지 현임 의정이 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조선에서 이제 그 뭐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영의정은 좀 더 특별한 존재여서 의정이 현직에 있다가 죽으면 후임 의정을 곧바로 선출하지 않습니다. 왜? 전임 의정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해서 장례를 마친 후에 선출합니다. 첫강에서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면 5개월의 장례를 치른 후에 실록을 편찬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제후는 5개월의 상을 치르고요. 대부는 3개월 있다가 상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치르는 3개월 동안 영의정 자리를 비워놨다가 그 다음에 후임 영의정을 뽑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중종 때는 유감스럽게도 영의정들이 연이어 죽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조에서 지금 요새 나라가 좀 불행해서 영의정들이 연이어 죽는데 자리를 비워놓기가 좀 미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중종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영의정을 대하는 전례가 있으니까 장례를 치른 다음에 뽑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영의정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적절한 예우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사관이 당시의 역사를 사실대로 해서 평가를 내린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평가들을 남겼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선조실록 33년에 보면 이항복,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오성대감이 영의정에 제수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복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삼았다, 이런 기사에 사관이 뭐라고 썼냐면은, 원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오성과 하는 이야기처럼 아주 원래도 이제 농담도 잘하고 이러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주 세상을 오연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본인이 의정이 되어서는 특별히 건의해서 한 일이 없으니 식견 있는 사람들이 한스럽게 여겼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에 또 되게 이제 훌륭한 영의정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요. 그 이원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선조대 주로 이제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인조대 의정을 지내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뒤에 이제 실록에는 그 일반 중요한 관원들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평가를 하는 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졸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전 의정부 영의정 완평부원군 이원익이 조라였다 해놓고, 이원익은 사람됨이 강직하고 몸가짐이 청고하다, 아주 이제 청렴결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고을을 다스리면서 아주 치적이 훌륭했고, 그다음에 평안도를 2번 다스리면서는 평안도 사람들이 몹시 공경하고 사랑해서 생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다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뭐 누구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당대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아주 엄정하게 기록해서 남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임금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금에 대한 평가들은 대놓고 써놓은 경우도 있지만 약간씩 돌려서 쓴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2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책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 책을 받고 이제 말 한 장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관이 뭐라고 썼냐면, 이런 책은 임금에게 아주 기묘한 게 아닌데 이걸 올렸으니 듣는 사람들이 비꼬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는 올린 사람에 대해서의 비판도 있지만 그것을 받고 상을 준 성종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겁니다. 임금이 별것도 아닌 책을 받고 상을 주어서 장려를 했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신하들이 저 사람은 이 책을 올리고 상을 받았네. 그러면 나도 이걸 올리고 상을 받아볼까?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 비판 기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임금이 승지들에게 시를 써서 지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관이 무슨 예를 들냐면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아시죠? 조조가 그렇게 글을 잘 쓰고 또 조조의 아들인 조비도 문장을 잘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조 얘기를 들면서 그들이 문장을 숭상했는데 임금이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승정원에 그런 걸 하라 그러면 승정원 승지들이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그렇게도 못했으니 안타깝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거와 같이 이제 조선이 실록을 기록하면서 사관과 그다음에 사관을 거쳐서 된 영의정의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제 조선의 일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실록의 내용, 그리고 실록을 기록한 사관, 그리고 조선의 일인자라고 할 수 있는 영의정의 면모를 조금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 것이 조선의 전부도 아니고 실록의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조선이 실록을 기록하고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 추구하려고 했던 가치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